우리 지난 시간에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랑 포화 수증기량이 뭔지, 이슬점이 뭔지까지는 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여러분,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무한이다, 아니다? 이 교실에 있는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무한대다, 아니다? 아니다.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공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를 다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증발이 돼, 안 돼? 안 돼. 기억나? 증발이 더 이상 안 돼.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찼어. 우리 이런 걸 무슨 상태라 그랬어?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차서 더 이상 증발이 안 돼.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좋아요. 그럼 아직 수증기가 덜 찼어. 증발이 더 될 거야. 무슨 상태라 그래? 불포화. 이럴 겁니까? 수증기로 꽉 차서 더 증발이 안 돼. 포화. 증발이 아직 남아있어. 더 될 수 있어. 그럼 불포화라 그랬어. 그치요? 자, 지금 포화가 됐어요.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상태가 됐습니다. 공기가 수증기로 꽉 찼어요. 근데 더 증발하게 하고 싶어요.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을 늘리고 싶어요. 뭘 바꾸면 된다 했죠? 무엇을 바꾸면 꽉 찬 상태인데 가질 수 있는 양을 늘려서 수증기가 더 들어가게 할 수 있어. 뭘 바꾸면? 온도. 굿. 온도가 올라가면 가질 수 있는 양이 늘어서 꽉 찬 걸 더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치요? 우리 이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포화 수증기량. 다시,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 근데 포화 수증기량을 늘리고 싶어. 가질 수 있는 양을 늘리고 싶어. 뭐를 바꾸면 된다? 온도를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알겠죠?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하고 상관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정비례는 아니에요. 그죠? 정비례면 완전 그래프가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하지만 온도가 올라갔더니 포화 수증기량도 같이 증가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그래프와 이렇게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이 무슨 상태라 그랬죠? 가질 수 있을 만큼 수증기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 저게 다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들이에요. 그죠? A, B, C가. D2처럼 그래프보다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아직 더 가질 수 있어. 쟤네가 불포화입니다. 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가 얘를 갖다 포화시키고 싶어요. D를 포화시키고 싶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1. D를 뭐라고? 온도를 낮춰요. 자, 여러분, 얘를 포화시키고 싶을 때요. 포화시키고 싶을 때 비스듬히 가면 안 되고요. 비스듬히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위로 보내서 그래프와 만나게 하면 포화가 돼요. 근데 옆으로 가게 하는 건 무엇을 바꾸는 거야?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치요? 위로 가서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건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무엇을 바꾸는 거야? 수증기를 더 넣는 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1번이라 하고 요걸 2번이라 하면 1번 방법은 무엇을 바꿔서 포화를 시킨 것? 온도를 낮춘 거. 몇 도나 낮춘 거예요? 얘 온도 몇 도였어요? 30도였어요. 근데 어디까지 가면? 여기 왼쪽으로 쭉 직선으로 가서 그래프와 만나면 포화돼요. 얘 온도 몇 도예요? 20도. 몇 도 낮아졌어요? 10도. 온도가 10도 낮아지니까 포화됐네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위로 2번 방향으로 올린 건 무엇을 바꾼 거야? 수증기량을 바꾼 거예요. 자, 얘 수증기량 원래 얼마였어요? 읽어봐. 14.7 들어있었어요. 그죠? 근데 수증기를 더 넣어서 C점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수증기가 얼마가 됐어요? 27.1이 됐어요. 얼마를 더 넣은 거예요? 27.1에서 14.7을 뺀 만큼 더 넣어준 거죠. 맞습니까? 불포화를 포화로 바꾸는 방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온도를 낮추든가 수증기를 더 넣든가. 무조건 가로로 가든 세로로 가든 직선으로 움직여서 그래프와 만나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는 못 가요. 알겠죠? 불포화를 포화로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D점의 공기를 온도를 점점 낮추면 여기까지 와요. 불포화가 포화가 됐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췄어요. B점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포화가 됐는데 온도를 더 낮췄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과포화는 가질 수 있는 양보다 더 가지고 있는 상태를 과포화라고 하는데요. 과포화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나 가능하고요. 내가 포화가 되었는데 이 상태에서 온도를 더 낮추면 가질 수 있는 양보다 갖고 있는 양이 늘어나요. 자, 이제 내가 가지는 수증기를 다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증기를 버려야 돼요. 이때부터 수증기를 밖으로 내버려요. 어떻게 버리죠? 갑자기 물방울이 막 맺히기 시작한다니까요. 벽에. 그렇게 물방울을 맺히게 하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습니다. 땡땡이 일어났다. 뭐죠? 땡땡.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였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응결이 일어났다. 그렇죠. 응결이 일어났다. 기억납니까? 포화보다 온도를 더 낮추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응결이 일어나요. 갑자기 물방울이 막 맺히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이때의 온도, 딱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이 온도를 우리가 자, 응결이 되기 시작하는 온도, 그래서 세 글자로 무슨 점이라고 불렀어요. 기억납니까? 무엇이 시작되는 온도. 이슬이 맺힌다 그래서 이슬점. 알겠어요? 이슬점.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딱 그 전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면 그때부터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물방울이 맺히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물방울이 맺히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응결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를 무슨 점이라 한다고? 이슬점이에요. 이슬점은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이자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두 가지 같은 의미입니다.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이자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슬점.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 물이었는데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요.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그렇죠. 증발. 증발 되었습니까? 그 다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 반대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죠? 두 글자? 응결. 물이 수증기로 되면 증발.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면 응결. 그 다음 자 여러분 포화 상태에 공기 1kg. 공기가 1kg 있을 때 그 안에 최대로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포화 상태의 공기 1kg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 헤헤. 포화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은 공기 몇 킬로 기준? 1kg 기준이에요. 이 공기 1kg가 최대 수증기를 얼마나 가질 수 있나? 이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아까 뭐다? 그렇죠. 온도가 변하면 가질 수 있는 양을 바꿀 수 있어요. 온도가 어떨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 높을수록. 따뜻할수록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따뜻할수록 수증기를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 요 그래프를 보고 골라보자. 포화 상태의 공기 누구누구 있습니까? 다 골라봐요. 포화 상태. 여러분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그래프와 만나는 점 누구야? A, B, C가 다 포화 상태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프랑 만나는 점은 싹 포화예요. 이슬점이 같은 공기. 여러분 온도를 낮췄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 그래요. 이 중에 이슬점이 같은 공기를 모두 골라볼까요?
있을 점이 같은 공기. 여러분 잘 들어봐요. A부터 제가 찬찬히 해볼게요. A는 있을 점이 몇 도예요? A요? 여러분 있을 점이 뭐라고?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 A는 몇 도에 포화가 돼요? 10도에서 포화가 되는데 지금 딱 10도죠? 그럼 A는 지금 있을 점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B는 있을 점이 몇 도예요? B!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있을 점인데 지금 포화 상태죠? 얘도 지금 온도가 있을 점이죠? 20도가. C는 있을 점이 몇 도예요? 현재 온도 30도. 쟤도 지금 포화 상태니까 현재 있을 점에 있죠. D는 있을 점이 몇 도예요? D는 현재 온도가 몇 도? 현재 온도 몇 도? 30도죠. 근데 현재 있을 점이에요? 얘 지금 포화 상태예요, 현재? 그럼 현재 온도가 얘는 있을 점이 아니죠. 얘 몇 도까지 가야 포화돼요? 여기까지 가야 포화되죠. 그럼 얘는 포화될 때의 온도가 몇 도예요? 이게 있을 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온도를 낮춰서 몇 도까지 가야 포화가 되나? 그때의 온도가 있을 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E는 있을 점이 몇 도예요? 몇 도요? 10도까지 가야 포화되죠. 자, 이제 있을 점이 같은 공기 모두 골라봅시다. 누구누구가 일단 있을 점이 같아요? D하고 B. 얘네들이 있을 점이 같죠. 그 다음 또 A하고 E도 있을 점이 같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있을 점이 같은 애들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길래 있을 점이 같은 거예요? B, D가 있을 점이 같고 A가 있을 점이 같아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데요? 뭐가 같길래 있을 점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똑같죠. 7.6g.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아요. 14.7g. 즉 있을 점이 같으려면 무엇이 같아야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됩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동일하면 있을 점이 같아져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있을 점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예요? 현재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을 얼마나 갖고 있나? 현재 수증기를 많이 가질수록 있을 점이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현재 수증기를 많이 가진 공기일수록 있을 점이 높다, 낮다? 높다! 현재 수증기를 많이 가질수록 조금만 낮춰도 금방 있을 점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있을 점이 높은 거예요. 그럼 있을 점은 현재 수증기량이 결정해요. 여러분, 우리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를 모두 골라볼까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누구누구가 있어요? 골라봐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일단 누가 같아요? 누구요? B하고. 그쵸. 여러분 봐요. 포화 수증기량은 누가 결정한다고 아까? 온도가. 그럼 온도만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얘네 온도가 20도로 같죠. 얘네 현재 수증기량은 분명 달라요. 하지만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B는 최대로 이만큼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대로 가지고 있어서 포화 상태인 거고, E는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이만큼 더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포화니까. 최대 여기까지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즉 얘네 둘 말고 또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그럼 누구랑 누구예요? 누구랑 누구? 대답 좀 해봐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 누구야?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같은 애들은 있을 점이 같은 거고요. 이쪽으로 같은 애들은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초록으로 표시한 애들은 있을 점이 같은 애들이에요. 왜? 현재 수증기량이 같아서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같은 애들이고, 이 애들은 뭐가 같은 애들이에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애들이에요. 동일. 왜? 현재 온도가 같으니까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고요.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가 같은지, 아니면 최대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같은지 구분하겠어? 있을 점이 같은 것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게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내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인 거고, 이슬점은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포화가 될 때의 온도인 거고. 여러분, 이슬점은 온도예요, 온도. 이름에 점자가 들어가는 데는 다 온도예요.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이슬점. 알겠습니까? 점은 온도예요. 포화 수증기량은 수증기를 몇 그램이나 가질 수 있냐고요. 두 개 차이점 알겠어?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D 상태의 공기를요, 몇 도까지? 10도까지 냉각시키면 얼마나 응결되냐요. D 상태의 공기가 지금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14.7이고 현재 온도가 30인데 어디까지 냉각을 시킨다고요? 10도. 여러분, 얘를 10도까지 냉각시키면 10도에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7.6이죠. 여러분, D는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현재 얼마요? 14.7. 현재 14.7을 갖고 있어요. 14.7. 근데 10도까지 낮추면 얼마를 가져요? 10도까지 낮추면 얼마 가져요? 여러분, 아니 이걸 왜 못 읽어요? 10도에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 이걸 왜 못 읽어요? 지금 갖고 있는 수증, 여러분 이것도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데, D가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27.1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D가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은 27.1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D는 최대로 27.1까지 가질 수 있는 건데 현재는 얼마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14.7밖에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게 14.7인데 10도까지 낮추면 7.6밖에 못 가져요. 그럼 얼마가 응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14.7에서 7.6을 뺀 만큼이 응결되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빼면 얼마가 나와요? 6.1이에요? 7.1입니까? 제가 산수를 못해서 7.1. 그램이 응결되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 그래프는 다 공기 몇 킬로 기준이에요? 공기 1kg 기준이에요. 공기 1kg당 7.1g씩 응결되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나는 2kg를 냉각시켰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 계산해보니 1kg당 7.1이 응결이 되는데 그런 걸 2kg 냉각시킬 거예요. 그럼 총 응결량이 얼마예요? 7.1에 2배가 되는 거죠. 왜? 이건 1kg 기준이니까. 최종 14.2g 응결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그래프로 구한 응결량은 공기 몇 킬로 기준? 1kg 기준. 근데 이 문제에서 몇 킬로를 응결시켰어? 2kg! 그럼 계산해서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D 상태의 공기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 아까 했습니다. D 상태의 공기를 포화로 만들고 싶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 온도를 어디까지 낮추든가 20도까지 낮추든가. 자, 1번 온도를 20도로 냉각시키든가, 아니면 2번 뭘 해도 돼요? 수증기를 더 넣어도 돼요. 얼마나? 수증기를 여기까지 더 넣는 거죠. 그럼 몇 그램 더 넣는 거예요? 14.7에서 27.1까지 가는 거니까 2.4g, 아이고 12.4g 더 넣는 겁니까? 12.4g 맞습니까? 수증기를 12.4g 더 넣는다. 아닌가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저 산수 못하는 거 알죠? 빨리 빼주세요. 빼면 얼마예요? 4. 맞아요? 12.4g? 근데 왜 그런 눈으로 나를 봐요? 틀린 것처럼. 자, 수증기를 12.4g 더 넣는다. 여러분, 응결량 계산할 수 있겠어요? 갖고 있는 양에서 온도를 낮췄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을 빼고 혹시 공기가 1kg 기준이 아니면 몇 킬로인지 보고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나오는 건 다 1kg 기준이에요.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기까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까지 한 거고요. 이제 60페이지로 가서 습도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면 오늘의 습도는 몇 %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습도는 뭐냐? 지금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중에 어느 정도나 수증기가 차 있는가를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 100만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교실의 수증기가 100을 가질 수 있는데 현재 70이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습도가 몇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양 중에 얼마가 채워져 있는가? 그걸 상대 습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습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자, 포화 수증기량, 즉 최대 가질 수 있는 양 중에 실제로 얼마를 갖고 있나? 최대 100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70이 차 있어. 그럼 100분의 70 곱하기 100을 해서 70% 차 있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량이 뭐야? 가질 수 있는 양,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그리고 현재 실제 수증기량은 현재 실제로 얼마나 갖고 있나? 가질 수 있는 양 분의 갖고 있는 양 곱하기 100. 이게 포화 수증기량입니다. 희창아. 어떻게 구한다고? 습도 어떻게 구한다고 희창아? 포화 수증기량이 뭐라고? 포화 수증기량이 최대로 포화 수증기량이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분의 실제 수증기량은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가질 수 있는 거 분의 가지고 있는 거 곱하기 100이라고. 희창아 다시 뭐라고? 뭐라고요? 아이 딴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봐. 포화 수증기량은 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 분의 실제 수증기량은 뭐라고? 지금 갖고 있는 양, 가질 수 있는 양 분의 가지고 있는 양이라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희창아 앞에 봐. 지금 책을 내려다보고 딴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 그쵸? 자, 습도는 포화 분의 실제 곱하기 100을 해서 단위가 무엇으로 나와요? 퍼센트로 나와요. 퍼센트로. 자,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고. A라는 공기의 현재 상대 습도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A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가질 수 있는 양을 말하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양 이거요, 이거. 가질 수 있는 양은 내 온도에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양이죠. 맞습니까? 가질 수 있는 건 20이에요. 20분의. 근데 진짜 지금 갖고 있는 건 얼마예요? 10.6이죠. 맞습니까? 곱하기 100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5. 그럼 얘 지금 습도는 얼마예요? 53%짜리 공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는 양분의 가지고 있는 양 곱하기 100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공기가 지금 여기 있어요. B라고 합시다. B의 상대 습도 한번 구해볼까요? B의 상대 습도는 몇 퍼? 100%. 가질 수 있는 양과 가지고 있는 양이 똑같죠? 어느 점이든 포화 상태에 있는 점은 상대 습도가 다 얼마가 나오겠어? 100%가 나와요. 포화 상태는요, 상대 습도 몇 퍼센트? 100%. 그러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불포화잖아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습도가 다 100%보다 낮겠죠. 알겠습니까? 포화 상태의 공기는 무조건 습도가 100%, 포화가 아닌 불포화 공기는 습도가 100보다 작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에서 예를 들어 어떤 애는 A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B는 여기 있다고 합시다. A와 B 모두 습도가 100%가 돼요, 안 돼요? A와 B 습도가 100% 돼요, 안 돼요? 둘 다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둘 다 불포화예요. 둘 다 그래프에 만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습도가 높을 거라는 예상은 돼요. 둘 다 100%는 아니지만 누가 높겠구나. B가 높겠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프와 가까운 점일수록 습도가 높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최대 가질 수 있는 양에 그만큼 가깝게 있다는 뜻이니까. 이해했어요? 그래프랑 딱 만나면 100%예요, 습도가.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 100%가 안 되는데 그래프에 가까울수록 습도가 높은 거예요. 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라 그랬죠?
이거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포화 수증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그죠? 온도였죠.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실제 수증기량은 뭐하고 상관이 있었더라?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두 공기는 뭐가 같았었어요? 기억을 좀 해보세요. 실제 수증기량이 같으면 뭐가 같았는데? 자, 여러분, 온도가 같은 공기라고 해서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지는 않아요.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거죠. 가질 수 있는 양.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은 A와 C는 무엇이 같았습니다. 현재 가지는 수증기량이 같으면 뭐가 똑같다? 뭐가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잖아요. 그럼 뭐가 같았잖아요. 이슬점이 같았잖아요. 여러분, 자, 다시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온도. 온도가 같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같아요. 이슬점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현재 수증기량. 여러분, 그냥 수증기량은 없어요. 포화 수증기량이냐 현재 수증기량이냐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다시, 포화 수증기량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온도. 이슬점을 결정짓는 요인은 뭐다? 현재 수증기량 혹은 실제 수증기량. 얘네들은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같기 때문에 이슬점이 같아요. A, C는. A와 C의 이슬점은 둘 다 몇 도? 몇 도? 15도. 포화 상태가 될 때의 온도를 이슬점이라 그랬잖아요. 딱 꽉 차는 순간의 온도가 이슬점. 그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제가 뒤집어 물어봅니다.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건 뭐예요? 포화 수증기량. 이슬점이 변하게 되는 원인은 뭐예요? 실제 수증기량.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가 결정하고요.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을 결정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현재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 요 분자 있잖아요. 이 분자를 다른 말로도 바꿔서 나와요. 이슬점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즉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여러분,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곧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수증기량 아닙니까? 이게 분자를 이 말로 안 쓰고 요 말로 바꿔서 분자에 넣어 놓으면 분자 분모가 다 포화 수증기량으로 표현돼서 헷갈려요. 근데 분모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고 분자는 이슬점이 됐을 때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양, 저거는 내가 지금 실제 갖고 있는 양. 의미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어떤 표현으로 문제에 알려줄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문제에 주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책은 안 펴셔도 돼요. 이런 거. 자, 이 표를 보고 여러분 제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러한 공기가 있어요. 얘의 상대 습도를 구하고 싶어요.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분모에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다시, 분모에서 뭐가 들어간다고?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근데 현재 온도가 몇 도인데요? 현재 20도예요. 기온이 20도라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20도예요. 그럼 20도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이거 14.7. 알겠습니까?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현재 실제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들어가죠. 근데 실제 수증기량의 다른 이름은 뭐예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자, 얘 이슬점이 몇 도예요? 15도예요.
15도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양이 얼마죠? 10.6. 이게 현재 수증기량인 거예요. 여러분. 곱하기 100. 이걸 하면 3대 습도가 나오는 거예요. 분모는 현재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자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게 곧 내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둘 다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표현해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모에는 현재 온도에서 가질 수 있는 양, 분자에는 이슬점에서 최대 가질 수 있는 양. 그럼 이 문제 보세요. 지금 공기 1kg에 들어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인 거예요, 얘? 실제 수증기량이 뭐라고요? 다른 말?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다시!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그러면 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이 얼마인 거예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곧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인 거예요. 얘 지금 10.6g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1kg 안에 들어있는 양을 물어봤으니 그냥 이거지만 만약에 이 공기 2kg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쓰라 그랬으면 10.6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2를 해야 돼요. 왜? 이 표는 다 몇 킬로 기준이니까? 1kg 기준이니까. 이해했습니까?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현재 수증기량과 같은 말이다. 내가 지금 이걸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곧 현재 수증기량이랑 같은 말이다. 분명히 이 두 개를 헷갈리게 바꿔서 말을 준단 말이에요.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습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상대 습도는요.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데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게 봐요. 상대 습도 자체가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일정하게 유지돼요. 하지만 온도가 변하면 뭐가 바뀌어요? 분모가 바뀌죠. 온도가 변하면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분자가 일정해도 분모가 바뀌면 습도는 변해 안 변해? 변하겠죠. 자, 여러분 봐요. 내가 이 교실에 온도를 막 올렸어요. 히터를 켜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수증기량이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실에 히터를 켜서 온도가 올라가면 교실의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자, 다시 다른 건 다 그대로 두고요. 교실의 온도만 올렸어요. 그럼 교실의 습도는 증가 감소? 여러분 온도가 올라가면 이 중에 뭐가 바뀌어요?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게 뭐라고요? 포화 수증기량.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를 하죠. 그럼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가 커져요. 그럼 습도는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 분모가 커지니까 습도는 감소. 그럼 결국 온도와 습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온도와 습도는? 온도와 습도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하다면 온도가 높아졌을 때 습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아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올라가요. 분모가 커져요. 그럼 습도는 낮아져요. 이해했습니까? 자, 내가 지금 이 교실에 다른 조건은 다 그대로 두고 빨래를 잔뜩 널었어요. 그럼 교실의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 감소? 왜 증가죠? 이 중에 뭐가 바뀌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이거는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빨래를 널면요. 정말 이 교실의 수증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커지니까 습도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게 지금 실제 수증기량이 바뀐 건지 아니면 온도가 변하는 건지를 구분해야 돼요. 온도와 습도는 반대로 가고요. 실제 수증기량과 습도는 비례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 포화 수증기량은 안 변했어요. 온도는 고정이에요. 근데 실제 수증기량이 늘었어요. 이게 여기다가 빨래 널어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분자가 커졌으니 습도는 올라갑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실제 수증기량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포화 수증기량이 지금 증가했죠. 무엇이 변한 걸까요?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습도는 어떻게 됐어요? 낮아졌어요. 왜냐면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아하,
온도와 습도는 반대로 가는구나. 왜? 습도는 분모에 포화순기량이 들어가는데 포화순기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분모에 있는 포화순기량이 올라가니까 습도는 내려가. 온도랑 습도는 반대로 가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그래프를 이해할 수가 있다. 0시가 몇 시를 말하는 거예요? 0시가 몇 시를 말하는 겁니까? 밤 12시 자정이라고 하죠. 자, 밤 12시에서 아침 6시가 되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아침 6시가 될 때까지 온도가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여러분 새벽에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추운 거 알아요? 해가 지고 나면 점점점 식어가요. 햇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 뜨기 직전에 가장 많이 식어서 제일 추울 때예요. 새벽에. 그러면 계속 해 뜨기 직전까지 온도가 떨어져요. 온도가 떨어지면 습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습도와 온도는 어떻게 간다고요? 같이 가요? 반대로 가요? 반대로 가요. 온도가 낮아지면 습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져요. 왜요?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순기량이 감소해요. 포화순기량은 분모에 있어요. 분모가 작아지니까 습도는 커져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습도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지금 이때 해가 뜬 거예요. 해가 떴더니 이제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습도 어떻게 돼요? 낮아지네요. 반대로 가네요.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습도가 낮아져요? 포화순기량이 증가하니까. 그러다가 낮에 한 12시, 1시쯤 되니까 온도가 최고로 높아졌어요. 이때 습도는 가장 낮군요. 온도와 습도가 완전 반대로 가네요. 근데 이제 해가 점점 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떨어져요. 그랬더니 습도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온도와 습도 그래프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보여요? 온도가 분모하고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었나요? 자, 그런데 그럼 이때 분자는 어떨까요? 습도는 포화순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이에요. 포화순기량은 온도에 의해서 바뀌어요. 자, 실제 수증기량은 누구하고 상관이 있다? 이슬점.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 근데요, 얘 하루 종일 이슬점이 어때요? 거의 일정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루 종일 실제 수증기량은 변했다 안 변했다? 거의 안 변했다는 뜻이죠. 실제 수증기량이 분자에 있잖아요. 분자에 있는 값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한 거예요. 그리고 온도만 변하니까 분모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랑 반대로 변한 거죠. 지금 습도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가고요. 이슬점은 일정하게 나타나요. 이슬점이 일정한 이유는 뭐냐? 여기 보시면 이슬점이 일정한 이유는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량, 즉 실제 수증기량을 말하는 거죠. 실제 수증기량이 하루 종일 일정했기 때문에 이슬점도 안 변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온도는 변해요. 온도는 제일 2시에서 3시경에 제일 높고 새벽 4시에서 5시에 제일 낮대요. 그랬더니 습도는 기온이랑 반대로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온이 높으면 포화순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모가 커져서 습도는 떨어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다시. 포화수증기량은 누구랑 상관이 있다? 온도. 실제 수증기량은 누구랑 상관이 있다? 이슬점.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포화수증기량은 온도. 실제 수증기량은 이슬점. 오케이? 두 개의 관계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이슬점이 일정했다?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 포화수증기량이야? 실제 수증기량이야?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하게 유지됐어요. 그게 어디 있죠? 분자에.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온도가 막 변해요. 그럼 누가 바뀌어요? 포화수증기량이 바뀌어요. 분모는 막 변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랑 습도는 반대로 가니까 온도랑 습도가 반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요 그래프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아까 4번까지 채웠어요. 4번에 4번까지. 5번 갑니다. 5번. 이 상태 공기의 습도를 구하고 싶어요. 이 상태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여러분, 습도 구하는 식을 한번 불러볼래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습도? 포화수증기량. 자, 그럼 2의 포화수증기량 얼마인데? 그렇죠. 얘 온도 20도니까 20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 14.7입니다. 가질 수 있는 양. 그죠? 분모에 14.7이 들어가요.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실제 수증기량. 근데 요 이 점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7.6. 그렇죠. 분자에는 7.6이 들어가고 습도니까 곱하기 100을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산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10까지만 쓰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냉각. 자, 온도가 점점 낮아집니다. 그래서 딱 응결이 시작되는 그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포화 상태가 돼서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 이슬점.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를 이슬점이라 하고요. 이슬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실제 수증기량. 이게 같으면 이슬점이 같은 거예요. 실제 수증기량이 이슬점을 결정한다. 아주 좋아요. 자, 요 그래프 A, B, C 좀 보세요. A는 이게 뭐 같아요? 새벽 6시에 제일 낮고요. 낮에 1시쯤에 제일 높아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죠? 온도. A 기온이에요. 그랬더니 B 그래프는 A랑 완전 정반대로 그려졌죠. 그럼 B 그래프가 뭘 의미하겠어요? 습도. 근데 C는 하루 종일 일정하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슬점. 오케이. 자, 밑에 왜 기온과 습도는 반대로 나타나나요? 이유를 쓰래요. 기온이 높아지면 무엇이 바뀐다고요? 포화 수증기량. 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래서 습도는 낮아져 버려요. 왜? 포화 수증기량은 분모에 있으니까요. 기온이 낮아지면 반대가 되겠죠.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여 습도는 높아지는 거고요. 알겠니? 오케이. 됩니까? 자, 다음 밑에도 있군요. 왜 이슬점은 변하지 않고 일정했을까요? 무엇이 하루 종일 일정했으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실제 수증기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일정했기 때문이죠. 우리 교재 62쪽으로 갑니다. 62쪽. 교재 62쪽으로 가시고요. 이제 여기 구름에 대한 것만 오늘 하면 끝나요. 오늘 제일 어렵고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아까 그 포화 수증기량과 습도, 이슬점, 요게 이제 제일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구름은 여러분, 구름이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고액기 중에 뭐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여러분 최소한 기체는 아닙니다. 수증기가 기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실에 수증기 있게요? 없게요? 있겠죠?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이미 그건 기체가 아니에요. 수증기는요 눈에 안 보여야 수증기예요. 그럼 구름은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 얘는 기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여 하늘 높이 떠 있는 것. 그럼 얘는 상태가 뭐라고 보셔야 되냐? 액체라고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물을 끓여요. 냄비나 주전자에. 그럼 하얀 김이 막 올라오죠. 자, 이 김은 액체입니까? 기체입니까? 눈에 보이죠? 액체예요. 원래는 수증기로 나온 건데 공기가 차가우니까 거기서 물방울로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하얀 김이 된 거예요. 걔 기체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면 일단 기체 아닙니다. 근데 구름은 기본적으로는 물방울인데 그 안에 얼음이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서 액체와 고체가 사실은 섞여 있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기체는 아니에요, 최소한. 자, 구름이 왜 생기는지 이 순서가 중요한데, 땅 근처에 공기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막 있었습니다. 자, 이 공기가 위로 뜨기 시작해요. 공기가 위로 떠올라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 희박해졌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공기가 위로 올라갈수록 주변의 공기의 양이 줄어드네? 그러면 주변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줄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이 공기 덩어리는 부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풍선을 놓쳤는데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풍선이 크기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풍선이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갈까? 위로 올라갈수록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 빵 하고 터져요. 왜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주변에 공기가 없어. 공기가 누르는 힘이 약해져. 주변에서 안 누르니까 점점점 팽창을 하다가 빵 터지는 거야. 공기 덩어리도 땅에 있을 때는 조그매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부풀어 올라요. 왜? 주변에 공기가 없어서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팽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면 이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부피가 막 팽창해요. 그럼 얘는 온도가. 여러분, 우리 방학 때 미치에너지 운동에너지를 이제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크기가 커진다는 건요, 내가 내 에너지를 써서 크기를 늘리는 일을 한 거예요. 자, 크기가 커졌어요. 내 에너지를 써가지고 크기를 늘리는 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일한 만큼 내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줄어요. 에너지가 줄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온도가 낮아져요. 기본적으로 부피가 늘어나는 애는 점점점 차가워지는 거고요. 반대로 부피가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액체나 기체가 똑같습니다. 부피가 커지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가 커지면 온도는 떨어져요. 부피가 작아지면 온도는 올라가요. 따라서 밑에 있던 공기가 높은 곳으로 가면 막 팽창을 하거든. 부피가 막 커지거든요. 대신 온도는 점점점 낮아져요.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도달을 하냐? 이슬점에 도달해요. 그리고 이슬점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는 순간 공기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무엇이 시작돼? 응결이 시작돼요. 그래서 물방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눈에 보여요. 그게 구름이에요. 자, 다시 구름이 생기는 과정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공기가 위로 떠요. 위로 뜨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커져요. 그럼 안에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디에 도달을 해? 이슬점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이슬점보다 더 낮아지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응결이 시작돼서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면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에요. 이게 하늘 높이에서 일어나면 구름이고요. 땅 근처에서 일어나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안개라고 불러요. 안개가 높이 뜬 게 구름이에요, 여러분. 응결돼갖고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한 거. 알겠습니까? 자, 구름이 생기는 과정 한번 볼래요? 공기가 상승해요. 그래서 부피가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데 이 부피가 커지는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얘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걸 단열 팽창이라 그래요. 부풀어 오르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 응결이 시작되면서 그게 우리 눈에 구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과정을 싸그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알겠습니까? 구름이 생기는 순서, 공기 상승. 그럼 얘가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는데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 하강. 하강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이슬점까지 가요. 이슬점보다 더 낮아지면 그때부터 응결. 그게 구름입니다. 외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요거 암기하시고, 그러면 애초에 바닥에 있는 공기가 떠야 구름이 되네요. 그죠? 멀쩡하던 공기가 왜 뜨는 거예요? 바닥에 잘 있다가 왜 갑자기 뜨는 겁니까? 자, 공기가 뜨는 이유가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왜 뜨냐? 1번, 땅이 가열될 때. 여러분,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중 누가 가볍다고요? 우리 대륙권 성층권 할 때 배웠잖아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 중 누가 가벼워요? 아니,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물이든 공기든 따뜻한 게 가볍다, 찬 게 가볍다. 이리로 와. 야, 이 자식아, 틀렸다고. 따뜻한 게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이 인간아. 이걸 외워야지. 그래서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불안정했잖아요. 따뜻한 애가 밑에 있어갖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물이든 공기든 따뜻한 게 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표면이 여기가 땅인데 여기만 햇빛을 많이 받았다고 쳐요. 그럼 주변보다 이 부분의 공기만 따뜻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따뜻해진 공기는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그럼 얘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올라가는 이유 첫 번째, 이 부분만 따뜻해져서 그 부분만 뜨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공기가 움직이다가 산을 만나는 거예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공기가 쭉 가다가 산을 만났어.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산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산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낮아지다가 수증기가 연결돼서 구름이 돼버리는 경우. 그래서 높은 산에 가면 산꼭대기에 구름이 걸려있는 거 있어요. 올라가다 중간에 구름이 돼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어머? 갑자기? 어디 갔어?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는 경우. 이씨, 야, 어디 갔냐? 여기군요. 그럼 여러분,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둘 중에 누가 뜨겠어요? 따뜻한 공기예요? 찬 공기예요? 누가 위로 올라간다? 야, 이 자식아, 아니라고. 찬 거랑 따뜻한 게 만나면 누가 올라간다고? 얘기해봐, 원준. 누가 올라간다고? 따뜻한 게 올라가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나중에 구름이 돼갖고 이렇게 비도 뿌릴 수 있고, 여튼 두 개 만나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저기압 중심의 공기가 모일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은 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근데 저기압은 기압이 낮은 거다? 여러분, 기압이 뭐야? 공기의 압력. 아니, 공기가 왜 압력이 있는데요? 공기가, 여기 있는 공기들이 지금 가만히 있을까요? 이 공기들은요, 여러분을 지금 막 누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공기는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공기 입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공기 입자가 가만히 있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본다고 보입니까? 공기 입자가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공기 입자가 막 움직이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니네 몸에 꽉꽉꽉 충돌하고 있는 중이에요. 공기가 내 몸에 막 부딪히면 그게 공기의 압력, 기압이 되는 건데, 기압이 주변보다 낮은 건 그 부분의 공기가 주변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왜 적을까요? 공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서, 공기가 위로 뜨고 있어서 공기에 누르는 힘이 약한 곳을 저기압이라 그래요. 반대로 고기압은 공기가 어느 쪽으로 오고 있는 걸까요?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공기가 너네를 막 눌러서 기압이 높은 데를 고기압이라 그래. 저기압은 공기가 떠서 누르는 힘이 약한 곳. 고기압은 공기가 가라앉아서 누르는 힘이 강한 곳을 말해요. 그럼 공기가 막 가다가 여기가 저기압이야. 공기가 뜨는 데야. 그러면 나도 같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가다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기압, 즉 공기가 상승하는, 기압이 낮은 곳으로 모이면 같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공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요 구름이 생성되는, 공기가 위로 뜨는 경우 네 가지도 외워두셔야 돼. 자, 봐봐요.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공기가 위로 뜰 수 있고, 공기가 위로 떠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왜 이렇게 너무 많죠? 자, 그리고 요 밑에, 여기 있다. 구름의 종류는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구름은 종류가 많은데요. 두 개만 기억하세요. 구름이 이렇게 위로 높이 솟은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라고 부르고요. 구름이 옆으로 얇게 펴져 있는 구름을 추문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로 높이 솟은 구름은, 아니 생각을 해봐라. 구름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 공기가 떠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위로 높이 솟은 구름일수록 떠오르려는 힘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떠오르려는 힘이 어때야 높이 솟은 구름이 되겠어요? 강해야. 즉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군형 구름은 공기의 상승 기류가 강할 때 만들어진다. 즉 위로 뜨려는 힘이 되게 강하면 높이 솟은 구름이 돼요. 그리고 상승을 하긴 하는데 위로 올라가려는, 뜨려는 힘이 좀 약해. 그러면 높이까지는 못 솟고 이렇게 얇은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추문형이라고요. 위로 솟아오르려는 힘이 강해. 그러면 이렇게 두꺼운 구름이 돼요. 이게 저군형. 오르긴 올랐는데 솟아오르려는 힘이 좀 약해. 그러면 이렇게 얇고 넓은 구름이 됩니다. 이게 추문형이에요. 둘 중에 만약에 비가 내린다면 누가 더 강한 비가 오겠습니까? 저군형 구름이 있을 때일까요? 추문형 구름이 있을 때일까요? 비가 더 잘 내리는 곳.
당연히 위로 높이 솟을수록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소나기성 비가 강한 비를 말해요. 강한 비. 반면에 여기는 지속적인 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슬비, 약한 비를 말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렇게 약간 달라진다. 그런데 여러분, 구름에서 어떻게 그런 비가 생겨서 떨어지는 거냐? 자, 우리나라는 이것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도가 몇 도예요? 이게 내가 저번에 말 안 해줬나? 적도는 위도 몇 도라고 부른다. 적도는 위도. 야, 너희 자식아. 극지방이 90이라고, 북극 남극이 90이라고 여기를 고위도라 부른다고요. 그리고 적도는 위도 0도, 여기가 이제 저위도예요. 우리나라 위도 몇 도라 그랬어요? 37.5도. 37도와 38도 사이에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이제 한 중위도예요. 저위도가 날씨가 어떤 동네다? 더운 동네, 추운 동네. 저위도가 더워요. 그리고 점점점 고위도 쪽으로 갈수록 추워지는 거야. 맞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러면 자 보세요.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구름이 생겼어요. 아마 여기서부터 이슬점 밑으로 떨어져서 응결이 시작됐나 봐요. 공기가 올라가다가 응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구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구름이 위로 높이 솟았잖아요. 저군형 구름. 이렇게 구름이 위로 높이 솟으면요, 같은 구름이어도 부분마다 온도가 달라진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차가워져요. 그래서 잘 보시면 같은 구름이지만 아래쪽에는 물방울이 주로 많죠. 근데 저 위에는 주로 얼음이 얼어있어. 위쪽이 더 차가우니까 더 추울 거 아니냐, 그지? 같은 구름이어도 이렇게 두꺼우니까 위쪽은 추워서 얼음이 얼었고 아래쪽은 주로 물방울이 많아. 그럼 가운데는 얼음하고 물방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곳은요,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여기 얼음하고 물방울이 섞여 있는 데서 눈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얼음만 있어도 잘 안 되고 물만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눈과 비가 만들어지냐 봐요. 얼음 알갱이들이 막 떠 있었어요. 여기는 온도가 0도와 영하 40도의 사이, 물방울로 남아있는 애들도 있고 얼어서 얼음 알갱이가 된 애들도 있습니다. 자,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막 돌아다니다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얼어버려요. 너무 추워서. 수증기가 바로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얼어요. 그럼 얼음 알갱이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커져요. 커지다가 이 얼음 알갱이가 너무 커져서 무거워지면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걸 무엇이라고 불러요? 눈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가 내려가다가 따뜻해져서 녹았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땐 눈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떨어지면 그냥 눈인 거고 떨어지다 중간에 녹으면 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데서 내리는 비는 보통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동네도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져요. 왜? 구름 속에 얼음 알갱이와 물방울이 섞여 있다 보니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물방울이 얼음에 바로 얼어붙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방울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됐다가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바로 달라붙어서 얼어갖고 얼음이 커지는 거예요. 물이 어는 게 아닙니다. 수증기가 바로 어는 거예요. 우리 수증기는 기체잖아요. 기체가 바로 얼어서 고체가 되는 걸 뭐라고 불렀죠? 중1 때?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상태 변화.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 그죠? 승화라고 부릅니다. 얘는요, 얼음이 얼어서 눈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얼음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바로 얼어붙어서 눈이 커지는 거예요. 승화돼서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고 떨어지다 녹으면 비예요. 이렇게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다가 비가 되는 걸 빙정설이라 그래요. 빙정이 뭐냐? 얼음 알갱이를 빙정이라 그래요. 빙정, 얼음 알갱이에 의해서 비가 오는 썰이란 뜻이에요. 얼음 알갱이 때문에 비나 눈이 오는구나. 반면에 자, 저기 저위도 더운 동네 있죠. 더운 동네는 저 높이 올라가도 계속 더워서 구름에 얼음 알갱이가 안 생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면 금방 추워지기 때문에 얼음 알갱이가 막 생기거든요. 근데 더운 동네, 저기 적도 근처는
구름에도 얼음이 없을 만큼 더워요. 그럼 여기는 그냥 구름이 다 물방울이네? 이 물방울들이 지들끼리 막 움직이다가 충돌충돌해서 막 물방울이 커져. 아이고 너무 커져서 무거워졌네. 뚝 떨어지면 비! 이게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냥 물방울들끼리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떨어지는 거. 이렇게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는 물방울들이 합쳐져서 내리는 비. 그래서 이름을 병합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위도나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고위도 이쪽 지역에서는 눈비가 어떻게 내려요? 빙정설.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떨어지면 눈비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운 동네에 가면 비가 어떻게 내려요? 물방울끼리 합쳐져가지고 큰 물방울이 돼서 그냥 떨어지면 비가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비가 내리는 원리가 달라요. 지역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프린트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다 했어요. 프린트 7번 갑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빙정이 뭐라고? 얼음알갱이.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하늘 높이 둥둥 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구름.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에요. 구름은 기체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보통 물방울이나 얼음이 섞여 있는 거야. 구름의 생성 과정.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뭘 해야 된다고? 공기가? 떠야 돼. 공기가 떠야 돼요. 공기 상승. 공기가 상승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땅에 있던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크기가 커져요.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런다? 단열 팽창이다. 이렇게 불러요. 단열 팽창이다. 이렇게 부피가 커지면 이 공기의 온도는 이제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온도가 하강합니다. 차가워져요. 차가워지다가 어디까지 차가워지냐? 이슬점까지 가요. 그리고 이슬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응결이 시작돼요. 수증기가 응결됩니다. 수증기 응결 이렇게 쓸까요? 수증기가 응결된 게 하늘에 떠 있는 이게 바로 구름입니다. 요렇게 순서대로 쭉 쓰시면 돼요.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가 응결되면 구름이 돼. 그거 싹 외우셔야 돼요. 다음 주에 외울 거 겁나 많아요. 응?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공기가 떠올라야 구름이 되는구나. 아니 공기가 왜 뜨는데? 땅에 잘 있던 공기가 왜 떠?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네 가지. 1. 어느 경우에 뜬다 그랬죠? 땅이 여기만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죠? 기억나요? 여기만 뜨거워져서 공기가 따뜻해갖고 올라가는 지표면이 불균일하게 가열될 때 여기만 뜨거워졌어. 이런 거. 불균일하게 가열될 때. 그 다음 두 번째, 공기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기가 산을 타고 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따뜻한 공기랑 찬 공기가 만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이렇게 만나면 둘 중에 누가 뜨는 거다? 따뜻한 애가 떠서 공기가 되는 거, 구름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애가 떠서. 네 번째, 공기가 상승하는 곳에 모일 때 그게 어디였어요? 저기압이에요. 공기가 상승하는 곳, 공기 상승의 중심으로 공기가 모일 때.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저기압 중심에 공기가 모일 때 이렇게도 씁니다.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일 때 이렇게 쓰셔도 돼요. 요 네 가지 경우 땅에 있던 공기가 위로 떠서 구름이 될 수 있어요. 위로 떠서 구름이 될 수 있어요. 됐나요? 다 쓰셨습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여기. 자, 그 다음 위로 높이 솟은 구름을 아까 제가 무슨 구름? 저군형 구름 기억나시나? 위로 높이 솟은 구름, 저군형 구름. 얘는 상승하려는 힘이 강할 때 생기는 구름이에요. 위로 높이 솟았습니다. 비도 어떤 비가 와요? 소나기처럼 강한 비가 옵니다. 반면에 옆으로 이렇게 얇게 퍼진 구름, 이게 층운형 구름이에요. 얘는 뜨기는 떴는데 상승 기류가 좀 약할 때.
위로 솟아오르려는 게 좀 약할 때 생기는 구름이고 비도 약한 비, 이슬비 혹은 지속적인 비라 그래요. 이슬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됐정. 되었어요? 그 다음 자 요요요요 보세요. 아이고 구름 안에 물방울밖에 없네. 물방울들끼리 부딪혀갖고 커져서 비가 되는 거. 이게 무슨 썰? 병합설입니다. 물방울이 합쳐지는 거야. 왜? 구름 안에 물방울밖에 없으니까. 어느 지방? 더운 지방이 이래요. 어디가 더운 지방이에요? 저위도. 혹은 미안. 저위도 여기 있네요. 저위도 혹은 열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열대 지방 혹은 저위도 지방. 더운 동네가 비가 이렇게 와요. 구름 안에 물방울밖에 없어. 열대 지방과 저위도 지방은 병합설로 비가 옵니다. 쓰셨나요? 얘는 구름 속에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해서 따뜻한 비가 돼서 내려요. 날이 더운 지역이라 비도 따뜻합니다. 반면 자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 아니면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동네를 말해요. 막 구름 안에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점 커져서 떨어지는 거. 이게 빙정설입니다. 중위도와 우리나라가 중위도죠. 그리고 더 추운데 고위도는 비가 이렇게 와요. 중위도와 고위도. 쓰셨습니까? 자, 수증기가 어디에?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으면 커지다가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되는 것이고요.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되는데 이 경우는 차가운 비가 돼요. 얼음이 녹은 비기 때문에. 눈이 되거나 찬 비가 되는 요게 빙정설. 우리나라에선 비가 이렇게 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